네, 그러면 오늘 먼저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부장님 오셨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오늘 이제 목요일입니다. 월요일 같은 목요일. 내일 하루만 더 열심히 일하면 주말이 또 옵니다. 이 일주일을 이렇게 수요일을 쉬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틀 일하고 하시고 이틀 일하고 이틀 쉬고. 좋죠. 너무 노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주사일을 어떻게 놀 거냐를 예전에 이제 할 때 의견들이 금토일 노는 게 더 좋다는 분도 계시고, 이번 주처럼 예를 들어 월화하고 수 쉬고 목금하고 토일 이렇게 논다, 이런 분도 계신데 혹시 우리 박근영 부장님은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땡기십니까? 글쎄요, 몰아쉬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몰아쉬는 게 더 낫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부장님도 아니 저는 수요일이 좋습니다. 지칠 때쯤 한번 예. 중간에 한번 쉬어주고. 예. 근데 네. 저는 쉬면 안 됩니다. 열심히 또 해서 혼자 살고 살아가시겠다. 아니 애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둘째가 이제 학교 이제 또 초등학교 들어가고 갈 길이 멉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금토일 놀면 주말에 반드시 어디 가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도 한데 그래도 사랑하니까요. 박건영 부장님의 가족 사랑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오늘 시장도 한번 가볼까요? 가족만큼 사랑한 우리 주식시장. 예. 어떻게 됐죠? 지금 이 방송도 사랑합니다. 자, 국내 증시는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중국 소비시장 관련주 그리고 화학, 철강 업종 등의 시크리컬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 정도 출발을 했는데요. 외국인들은 코스피 200 매수 그리고 기관은 코스피 200과 선물 매수 출발로 시작을 했습니다. 개장 이후에 주가지수 선물 강세가 이어지면서 시장 상승폭이 확대됐는데요. 전반적으로 2월 한 달 급격하게 올랐던 환율이 전일 대비 약 18원 가량 빠진 1304.85원으로 기록하면서 안정세를 보이자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다만 코스피 기준 244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시장 경계감이 다시 높아지면서 상승폭이 제한됐고요. 기관이 코스피 200 매도 전환을 하면서 외국인 선물 매도세가 또 강화되면서 11시 기준 코스피는 강보합 정도 수준, 코스닥은 마이너스 전환했습니다. 한국 증시의 상승분 반납은 몇 가지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장 시작 후에 달러화의 강세폭 확대가 됐고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폭이 장중에 확대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테슬라가 마스터 플랜 3를 발표한 가운데 저가형 자동차 생산 계획 등이 특별하게 언급이 별로 없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시간 내에서 하락한 점도 미국 시간의 선물 하락의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아가서 전일 급등했던 홍콩 항생기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미 의회에서 코로나 관련 청문회 개최 소식이 일단 알려졌는데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미국 의회가 3월 8일 코로나 팬데믹 관련 청문회 개최를 발표하면서 이번 성명에서 중국의 우한 연구소에서 누출된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이렇게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미중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약간 흔들렸던 것 같고요. 중국 특히 홍콩 증시의 부진을 장중에 부추겼습니다. 이 소식에 따라서 중국 위안화가 한때 달러 대비 6.92원까지 약세를 보이는 등 외환시장 변동성이 장중에 갑자기 이제 확대가 됐고요. 이런 가운데 강세를 보이던 달러화가 강세폭을 일부 축소하자 한국 증시가 다소 이제 다시 재차 상승세를 확대하는 등 외환시장의 영향 때문에 장중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오전에는 코스피 2410포인트에서 2440포인트 사이에서 높은 변동성을 코스피가 보였고, 다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오후 들면서 외국인 선물 순매도세가 축소되면서 코스피 변동성도 다소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2차 전지와 자동차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코스피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이나 국내 채권금리 급등 영향에 증시가 추가 상승이 좀 제한된 모습이었고, 특히 이제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2년물은 장중 4.64%까지, 그리고 국내 국고채 2년물이 3.98%대로 4%에 거의 근접한 정도가 올라가니까 다소 좀 시장이 굉장히 좀 장 막판에 조정을 다시 받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1304원까지 하락세를 보였지만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 압력 유입에 하락폭이 축소됐고요. 업종별로는 중국 양해를 앞두고 철강, 금속이나 기계, 화학 등 시크릿 업종들이 강세가 뚜렷했고,
보였고 특히 철강 같은 경우는 특히 포스코 홀딩스나 현대제철 등이 급등했습니다. 화학도 강세 기록한 가운데 금요일 폐배터리 테마가 또 부각되면서 코스모 화학은 장중 20%대 급등세를 보였고요. 운수장비 경우는 미국의 판매 호조를 기록한 현대기아의 상승세를 보였고 반면 최근에 상승세를 기록했던 증권은 바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가장 부진했습니다. 그 외에도 의약품과 서비스업도 약세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부진했는데 업종별로는 화학, 금속, 기계 장비가 강세를 보였고 반면 디지털 컨텐츠, IT 소프트웨어, 통신 장비 등이 약세를 보였는데 역시 종목단에서는 폐배터리 테마가 다시 부각되면서 일부 종목이 급등세를 보였지만 장 막판에 2차전지 소재주들은 다소 좀 많이 빠지는 차익 실현이 좀 나왔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뭐 성일하이텍인가 어디 그 폐배터리 하는 거기 또 많이 간 것 같은데 그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막판에 아 밀렸나요? 네, 2차전지 관련주가 빠지면서 네. 뭐 플러스는 유지했는데 같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도 한 24% 올랐네요 성일하이텍. 그러네요. 왜 그러세요? 성일하이텍. 제가 코스모 화학을 코스모 화학. 20% 네네네. 오르다가 지금 10%로 끝나서 예. 네, 그렇게 착각했네요. 아유, 하여튼 뭐 또 성일하이텍 갖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참 20몇 %씩 오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자, 하여튼 오늘 시장 대략적인 그림은 이렇게 그려 주셨고요. 아니면 하나하나 또 이제 섹터별로 또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은 일단 전반적으로 미국 제조업 지표 호조라든지 그 중국의 대규모 부동산이나 내수 부양 정책 기대감이 중국 인프라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시크릿컬 옵션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2월 중국의 통계국 제조업 PMI가 52.6을 기록하면서 2012년 4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생산이 56.7을 기록했고 신규 수준은 54.1로 개선됐고요. 2월에 서비스업 PMI도 56.3으로 서비스와 건설 활동 회복에 영향을 받았고요. 건설업이 60.2로 지난해 9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2월 차이신 제조업 PMI도 51.5를 기록하면서 1월 49.2에서 확장 국면으로 확실하게 전환세를 보였다는 점이 보이는데요. 차이신 관련된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쉬는 동안 이렇게 이제 지표가 발표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중국과 관련된 시크릿컬 업종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던 배경으로 볼 수 있겠고요. 다음 보시면은 BDI 지수인데요. 좀 띄워주시면 3월 1일 기준 BDI가 1099로 2월 16일 530포인트에서 거의 2배 가까이 뭐 반등을 세웠습니다. 리오 티오노도 17만 톤. 뭐라고요? 리오 티온토. 발음은 제대로 좀. 죄송합니다. 네. 리오 티온토가 리오 17만 톤 정도의 네. 중국향 철광석 수출용 그 계약을 톤당 7.05달러에 체결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네. 호주 광산업체의 경우에는 이틀 전에 동일 물량을 톤당 6.45달러라든지 뭐 톤당 뭐 6.8달러 이 정도 수준의 계약을 했다고 알려졌는데 전반적으로 공급망 교란 현상이 사라지면서 선박 공급 증가율이 나타나는 것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보면서 일각에서는 올해 BDI 지수가 좀 더 올라서 네. 1341포인트 정도까지 네. 볼 거로 봅니다. 근데 혹시 그 리오 틴토 아닙니까? 리오 틴토? 리오 틴토. 리오 틴토. 네. 리오 티온토는 아니고 리오 틴토. 예, 리오 티온토. 리오 틴토. 티온토? 예, 죄송합니다. 오 빼주시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보이는데 이 표를 보시면은 이게 2017년도부터 지금 연도별 BDI 추이를 나타낸 표였거든요. 좀 전에 보시는 게. 네네. 근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2023년 올해 수치입니다. 왼쪽에 아래쪽에 보시면 빨간색이 보이시는데요. 이게 이제 2021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이제 파란색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부분이 있지만 빨간색 부분 보시면은 2020년 뭐 이때쯤 우리가 19년, 20년 이때 이제 코로나 시작되면서 네. 저점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빨갛게 올라오는 부분이 이제 초반에 보입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다가 지금 올라오는 부분이 보이는데 이 부분이 약간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삼성증권에 의하면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 보이는데 네. 3월부터 남미 곡물 시즌 그리고 춘절 기간 이연 수요 때문에 봄에가 BDI가 회복세를 보여오는 어떤 계절적인 요소가 충분히 이제 발현될 수 있다 보는 일단 것 같고요. 중국이 최대 하여튼 저 소비국이다 보니까 중국이 춘절을 보내면 이제 고 때는 좀 멈추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전 세계가 약간 좀 줄어드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이제 춘절 끝나면 그때부터 다시 살아나고. 네, 그래서 삼성증권에서 이제 3월 이후부터 남미 곡물 시즌이라든지 춘절 기간 이연 수요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BDI가 또다시 회복세를 좀 더 보일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한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 케이프선 용선료인 BCI가 929포인트인 반면 이 파나막스 운임지수인 BPI가 그리고 수프라막스 운임지수가 이제 BSI라 불리는데 BPI 같은 경우는 1515포인트 그리고 BSI
DXY는 1156포인트로 여전히 용선료 역전 현상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지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노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올해 기준 PBR이 0.6배 수준 정도인데 글로벌 피어가 한 0.9배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상대적으로 디스카운트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아마 뭐 BDI라든지 뭐 벌크사 관련된 주가 강세가 좀 더 이어질 거다. 삼성증권은 장중에 코멘트를 냈고요. 더군다나 지금 그 지난달 22일 기준 호주산 제철용 원료탄 가격이 톤당 385달러로 연초 대비 30.73%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리오프닝 여파로 추정되고 있고 니켈, 구리, 아연, 알루미늄 등 주요 원자재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철강주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포스코 케미칼, 뭐 동국 제강, 뭐 현대제철 등등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이달 중 냉연 도금과 열연 강판 가격을 톤당 5만 원 인상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자동차 간판과 조선용 후판 가격 인상도 더욱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조선용 후판은 전체 제조 물량 중에 20% 정도 비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 상당히 좀 또 타격을 받는 섹터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가격을 올리기로 이야기했다는 점 때문에 또 부각이 되면서 시크릿 업체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관련된 뭐 해운 업종이라든지 철강, 그다음에 일부 뭐 대한유한화,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등등 또 이수화학 등 화학 업종까지 이렇게 굉장히 좋았고요. 일부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까지도 상당히 좋았고 풍산도 최근에 방산 관련된 쪽에서 약간의 또 오더가 늘어나고 있다 이야기 나오면서 네. 풍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보통 이제 좀 아까 뭐 용어들 가운데 뭐 파나막스, 뭐 수프라막스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기에 약간 좀 어려우신 분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 배 크기가 있습니다. 배 크기가. 예를 들면 이제 파나막스 같은 거는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때 좌우 길이가 파나마 운하가 과거 33m쯤 됐었거든요. 33m. 이제 고 사이즈가 대략 뭐 톤으로는 한 8만 톤인가 아마 그렇게 될 건데 그 정도 이하 사이즈가 이제 파나막스. 그다음 이제 수프라막스는 그 조금 더 밑에 뭐 5만 몇천 톤 뭐 이 정도가 아마 수프라막스고 그 밑에가 이제 핸디막스인가 뭐 이렇게 해갖고 그 급별로 운임이 조금씩 이제 다릅니다, 여러분. 예, 그거를 말씀해 주신 게 아까 파나막스랑 그다음에 저 수프라막스 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고맙습니다. 뭐 대단하시네요. 이 아는 게 나오면 참을 수가 없어요. 말하고 싶어서. 걸어다니는 상식이네요. 아유, 미치겠습니다. 저는. 네. 역시 이제 물리면 공부한다 이런 게 법칙이 된 건가요? 아직 뭐 해운 이쪽은 안 물렸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했거든요. 예. 네, 고맙습니다. 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네. 섹터도 가볼까요? 예, 오늘 또 화장품 업종도 상당히 괜찮았는데요. 역시 네. 이제 관련된 내수 부양과 관련된 양회 기대감이 여전히 있었고요. 하나증권이 보고서를 냈는데 일단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지금 올해 이제 수출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2월 중국 2월에 한국 화장품 잠정 수출 지표가 나왔는데 보시면은 전체 화장품 수출액이 5.6억 달러 기록하면서 전년 동월비 18% 증가 그리고 전월비 42%나 성장을 했습니다. 1월 대비로도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영업일수 기준을 보면 전년 동월비는 6% 증가 그리고 전반적으로 42% 성장이 됐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중국은 조금 아쉽습니다. 마이너스 11%로 조금 줄어들었는데 전년 대비로요. 근데 홍콩이 48%나 전년 대비 늘어났고 네. 중국과 홍콩을 합하면 마이너스 5%로 좀 선방을 했다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아시아 7개국 52% 증가했고 미국이 31% 증가 그리고 일본이 16% 증가하면서 성장 쪽으로 전환이 기록했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베트남이 81%, 싱가포르 22%, 태국 86%, 인도네시아 29%, 필리핀 67%. 그러니까 동남아로 수출이 굉장히 또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중국의 리오프닝 수요도 일부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동남아 수요가 상당히 급하게 올라오면서 수출 물량도 증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일본이 6개월 만에 성장 전환됐습니다. 이게 기초 수출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플러스 전환되고 있는데 홍콩 성장이 전환된 것도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지표가 2020년 수준의 정도에 불과합니다. 근데 아래쪽에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카테고리별로 보시면은
색조가 우세가 확실히 보이죠. 전반적으로 기초가 11% 증가했지만 색조가 19% 증가하면서 기초 대비 색조가 2배 가까이 좀 더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화장품 섹터가 역시 리오프닝 효과 때문에 색조 쪽이 좀 나타난 부분도 보이고 있고요. 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현대차증권이 결국 이제 수요 관련된 소비 관련된 중국에 대한 코멘트를 장중에 또 냈습니다만 한국은행에 따르면 리오프닝 때문에 중국 성장률 전망이 작년 3%에서 올해 5%로 상승한 가운데 물론 이제 이게 지켜질 것이냐는 다소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네네. 만약 이렇게 기준으로 본다면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 재고 효과가 0.3%포인트로 전망되고 있다. 플러스가 더 애드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리오프닝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적으로 재화 수출 그리고 관광객 유입 효과로 나뉘어지는데 우선은 화학품 등의 중국 내수 경기에 민감한 품목 위주로 수출이 먼저 회복되고 그 이후에 휴대폰과 반도체 등 IT 수출이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현대차증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중국이 리오프닝 되면 이제 재화 수출 그다음에 관광객 유입이 이제 크게 볼 때 우리나라가 이제 얻을 수 있는 이익인데 네. 그 중에서 먼저 뭐 화학품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시클 일어나고 쪽이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이 이제 휴대폰이나 반도체 등의 IT 수출 소비재 쪽으로 이런 걸로 이제 넘어간다는 나고. 거죠. 아,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양회를 두고 결국은 중국은 지금 이렇게 뭔가 상승을 그러니까 경기를 반등시키려면 부동산 부양밖에 없다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가장 민감한 쪽이 결국은 철강이나 화학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먼저 이제 주가들이 움직인 거고요. 물론 이제 화학은 실적이 좋은 건 아닙니다. 뭐 1분기, 2분기 실적이 좀 그렇게 썩 좋을 건 아닌데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움직였다 볼 수 있겠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든 중국인 관광객, 그러니까 한국으로 들어온 관광객이 올해 200만 명 정도로 회복이 예상된다. 현대증권에서 똑같이 이야기했는데 삼성증권에서도 최근에 200만 명 올해 추정을 했고 내년에는 800만 명 정도가 중국인들이 들어온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돼서 결국은 이렇게 봤을 때 중국 관광객이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1인당 지출 규모가 한국에서 1689달러 정도 썼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인이 1106달러 그리고 일본이 675달러 정도 썼으니까 여타국의 관광객보다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들어와서 제일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있다 볼 수 있겠고요. 한은에서는 중국 관광객 100만 명이 증가를 한다면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제고 효과는 0.08포인트 수준이라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여전히 하반기부터는 올 수 있다는 거죠. 당장 2분기에 많이 들어오진 않을 겁니다만 하반기부터는 좀 들어올 수 있다 보는 거고요. 표를 좀 보여주시면은 그 현대차증권에서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나라 국별 그 외국인 입국자 수 회복률인데요. 싱가포르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120%로 회복하니까 옛날보다 더 많이 들어오고 있죠. 싱가포르는 이제 모수 자체가 좀 적겠죠. 뭐 그럴 수도 이건 이제 있습니다. 회복률이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실제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 독일인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홍콩, 일본, 대만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중국이 아직도 뭐 5.4% 정도 거의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의 바닥이거든요. 아예 거의 바닥이거든요. 그건 이제 풀리면 들어올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기도 그렇죠. 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른쪽에 중국인 입국자 수 전망이기 때문에 23년 초보다는 이제 하반기부터 좀 이야기가 될 것 같고 24년 풀리 들어오면 삼성증권에서는 한 800만 명 정도 추정을 한다고 보고 있으니까 상당히 그러한 유입 효과는 있을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100만 명당 0.08% 대충 잡고 한 0.1%라고 치고 800만 들어오면 0.8, 0.78 요 정도가 아마 늘어날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니까 GDP로 치면 GDP 에. 엄청나게 크죠. 야, 그러네요. GDP에서 사실 0.7%, 0. 한 1%만 돼도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네, 0.7 가까이 된다고 하면 확실히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뭘 좀 많이 사는 모양이군요. 아무래도 뭐 보따리상도 이렇게 관광객으로 포함이 돼서 그런가? 그분들 한 번 사면 막 몇백, 몇천만씩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따이공이라고 하는 분들. 네. 근데 그럼- 면세점 입장에서는 그 딸공 그 보따리상들보다는 네. 그 개별 여행 인바운드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게 더 들어와서 유리하대요. 개인들이 그 사주는 그게 면세점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하긴 따이공들한테는 또 싸게 해줘야 되죠. 뭔가 이제 할인율을 대거나 맞다, 뭔가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네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아. 그냥 일반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사실 좋죠. 네. 자, 그리고 오늘 역시 뭐 폐배터리 관심이 엄청 많았습니다. 네, 역시 이제 아까 말했던 그 2차 전지 소재주는 사실 막판에 좀 많이 빠졌어요. 아침까지는 그래도 모양새가 나쁘지 않았는데요. 막판에 2차 전지 소재들이 급등에 대한 단기 차익실이 좀 나온 것 같은데, 다만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부분들은 뭐 지난 27일에도 뭐 폐배터리 관련된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확보 지원한 내용의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이 발표되면서 이제 조세 특례 제한법상 신성장 원천 기술 투자에 대기업 기준 3% 세액 공제가 적용되고 국회에서는 공제
경제율 6%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심사 중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계속적으로 네. 지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소재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도 검토할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 2%된 핵심 광물 재자원화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니까 이게 결국 폐배터리에 집중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역시 이제 EU 같은 경우는 14일 날 3월 14일 날 아마 CRMA 법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전히 핵심 관련된 배터리 자원 같은 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SK 에코플랜트가 뭐 언론을 통해서 해외 자회사 싱가포르 테스트를 통해서 북미 시장 전기 전자 폐기물과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거점을 추가 확보했다고 또 뉴스를 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도 연달아 이어지면서 굉장히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 KPS 같은 경우는 지난 27일 2차 전지 리사이클링업을 주로 사업을 하는 세리기텍을 인수한다고 공시하면서 또 KPS 같은 경우도 폐배터리 관련주로 약간 언급이 되면서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오늘 네네. 그 새벽에 그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에서 이 폐배터리의 뭐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도 좀 얘기가 나눠서 그 영향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 아주 큰 폭으로 올랐군요. 예, 아침부터 좀 올라가는 네. 부분이 그 부분이 좀 컸었던 네네네. 것 같습니다. 네. 아유, 테슬라 하여튼 인베스터데이의 그 반값 뭐 자동차 요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 그게 안 나와서 예, 그렇죠. 굉장히 뭐 실망이 좀 컸다는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섹터도요. 네, 이제 셀업체는 오늘 같은 경우에 그 거래소 쪽에 셀업체는 그래도 플러스권에 있었고요. 막판까지. 그래서 셀업체는 상승세를 보였고 아까 소재는 좀 빠졌다 말씀드렸는데 일단 관련된 S&E 리서치 자료를 좀 가져와 본데 좀 띄워주시면 지난 2022년 70조 원을 기록했던 리튬이온 배터리 사제 소재 시장이 25년은 121조 원 그리고 2030년은 192조 원 가량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 4대 소재 시장이 전체 배터리 시장의 70% 차지하고 있고 역시 전체 금액의 공급업체가 국가별 점유율이 한중일 3개국의 공급 의존도가 절대적인데 역시 이제 중국이 가장 절대적이겠죠. 그래서 소재 산업에 대한 규모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커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침에도 소재 산업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주가들이. 근데 소재 산업은 사실 막판에 좀 급하게 빠지면서 이제 주가들이 조금 한 4%대 5% 이렇게 빠지는 종목들이 꽤 있었고요. 관련해서 이제 셀업체들은 그래도 이제 오늘 아침부터 좀 지켜주는 모습을 그대로 보였다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IRA 법안을 계기로 해서 여전히 이제 셀업체나 2차 전지 관련된 기대감은 여전히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2차 전지 소재 업체가 단기 급등했다는 일부 이제 막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장후반 하락세를 좀 보였는데 지금 한투증권의 자료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네네. 자,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한국투자증권에서 전 세계 2차 전지용 전기차용 2차 전지 탑재량 추인데 1월 달에 다소 약간 좀 주춤했습니다. 이게 연중 최대 성수기가 12월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12월 대비로 1월 달을 보면은 S&P 리서치 자료를 보면은 지금 52% 정도 탑재량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은 CATL이 1위 33.9%, BYD가 2위 17.6%를 했고 LG 솔루션이 3위 13%를 기록했는데 BYD가 전월 대비 3.6%포인트 상승세를 보인 그 상당히 좀 성장이 좋았고요. 네. CATL과 LG 솔루션은 각각 5.6%포인트와 3.1%포인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 SDI와 SK온은 각각 5위와 6위를 차지했는데 5.5%와 4.7% 차지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줄어든 모습이 1월 달에 조금 아쉬웠는데요. 근데 월간 단위로 보면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주요 2차 전지 회사들의 23년 누적 공급량인데 22년 1월 달과 23년 1월을 막대 그래프로 비교를 해놓으면 22년 1월 달보다는 대부분 다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회사들의 누적 공급량은 그래도 YOY 1월 달 비교해서는 그렇게 증가를 하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소재 가격 하락 때문에 뭐 단기 실적에 약간의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한투증권의 이야기는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상반기 수주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도 여전히 열려 있고 네. 긍정적으로 본다는 코멘트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2차 전지의 성장세가 막 굉장히 급격한 성장 뭐 이런 걸 좀 기대했던 것 같은데 방금 보여주신 그 그래프 보니까 2022년 대비 뭐 그렇게 막 많이 막 눈에 띄게 막 이거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는데
월간 대비 차트인데요. 네. 1월 달이 조금 약간 상대적으로 비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12월이 그런가요? 최대 성수기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탑재를 하는 월이라고 하더라고요. 12월에 이제 막 보조금 같은 밀린 거를 이렇게 쫙 그래서 뽑아먹고 쫙 이래야 되니까. 탑재량이 굉장히 높았었죠.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린 막대 그래프 보시면은 지난 12월이 엄청나게 높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월이 조금 쉬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린 거 보면은 2022년 1월 대비 23년 1월 비교하면 막대 그래프를 봤을 땐 다 성장을 한 걸로 보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꼭 1월 지표만 봐가지고 뭐 12월보다 빠졌다고 해서 이게 뭐 성장이 꺾였다 보기에는 작년 1월 달과 비교를 해보면 역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네.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최근에 이제 일부 뭐 리튬 가격이나 이런 게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가나 이런 게 야중에 영향을 좀 받아서 소폭 이제 단기 실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도 한투증권에서 오늘 이야기를 똑같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수주 모멘텀이 올해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뭐 비관적으로 볼 건 아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성장률 자체를 보면 그 전기차의 모델 수에 따라서 성장률이 차이가 나는데 네. 2025년부터 모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월마다 비교를 하지만 이제 2022년 대비 2023년, 2024년까지는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네네네. 2025년도에 모델 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면서 각 사들이 다 내놓으니까. 예, 급등하는. 그래서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엄청나게 좀 성장하는 흐름이 될 거라고 해서 그거에 맞춰서 다 캐파 증설을 하고 있죠. 근본적으로. 25년부터 다양한 모델들이 막 쏟아지는군요. 예. 근데 이제 중국 업체가 잘한 이유는 중국 로컬에서 워낙 로컬 자동차를 많이 팔았기 때문이죠. 네네. 글로벌리 이렇게 보면 중국을 빼고 나면 결국은 이제 북미 시장에서 늘어나는 모델들이 많기 때문에 국내 소재나 셀 업체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LFP 모델로 해서 그 양극재 그걸로 해서 이제 주행 거리가 짧은 것들 그리고 가격이 싼 것들이 중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죠. 그래서 그 세계 시장을 판매 대수의 점유율을 보면은 그 63% 정도가 중국이고 네. 유럽이 20%, 미국이 10% 정도 되는데 이제 2025년 되면은 주행 거리가 높은 것들, 그러니까 3원계 배터리를 사용한 주행 거리가 높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지 그래서 그 중국의 그 포지션을 따라가는 거죠 2025년부터는. 그때 이제 우리의 브랜드들이 조금 더 힘을 더 쓸 가능성이 좀 높겠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3원계를 쓴 우리나라는 이제 대체로 3원계 많이 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밸류에이션을 할 때 네. 2025년, 2026년 거를 땡겨와서 지금 밸류에이션을 하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올해 뭐 실적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캐파 증설하고 거기서 얼마 나갔을 때 지금 밸류에이션을 땡겨오는 거죠. 네. 자, 관련해서 자동차 섹터도 한번 볼까요? 네, 뭐 미국 쪽에서 현대 기아가 상당히 2월 역대 2월 최다 판매 기록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울투자증권에서 띄워준 그 자료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그 현대 기아 관련된 노란색으로 보이는 가운데쯤에 보이실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전월비 체인지로 봤을 때는 뭐 상당히 15.5% 증가했고요. 아래쪽에 도요타 쪽이 보이실 텐데 마이너스 10.1%로 도요타가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국내 현대 기아 같은 경우에 지금 역대 2월 최대 판매 기록이 나오면서 일단 오늘 나쁜 흐름이 아닌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보였다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인센티브 정도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2월 기준 인센티브 정도 수준인데 빨갛게 이제 표를 뭐 현대하고 기아를 해놨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2월달 인센티브도 있긴 있는데 아마 인센티브를 보면은 조금 어떻게 좀 다른 모습이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현대 기아만 빠진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좀 빠지는 모습들이 보이는 회사가 도요타도 좀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혼다도 이제 어느 정도 전 월비로 봐서는 11%나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요타하고 혼다도 인센티브가 좀 빠지고 있긴 하지만 현대기아도 인센티브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굉장히 낮은 수준의 형성이 돼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전체 그 산업 평균이 나와 있는데 이걸 도식화해서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다울투자증권에서 인센티브 비용 흐름인데요. 네. 이제 쭉쭉쭉 이제 선들이 있는데 제일 위쪽에 회색으로 보이는 쪽이 전체 산업평균 그러니까 완성차들의 산업평균 인센티브 비용인데 1,522달러 정도가 인센티브인데 지금 현대차는 875 그리고 기아는 684로 거의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평균으로 상당히 낮은 인센티브가 아직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그래도 좀 견조한 거 아니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절대 인센티브로 규모로 보면은 뭐 최근에 도요타라든지 혼다도 조금 인센티브가 내려가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서
그쪽도 조금 수요가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는 부분도 보이는데 아무튼 판매량으로 봤을 때 2월달 보면은 일단 현대기아가 좀 많이 올라왔고 도요타는 좀 줄어들었다는 면에서는 조금 저희가 네네네. 오늘 주가가 좀 자동차 섹터가 좀 좋게 나왔다 볼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오토위크라는 그 해외 쪽에 기사가 나왔는데요. GM하고 포드가 픽업 트럭 재고 조정에 진입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 다울투자증권에서 이익에서 이제 이야기를 코멘트를 냈는데 현대 기아 쪽하고 직접적으로 아주 그냥 대립하고 있는 경쟁 세그먼트는 아니긴 하지만 GM하고 포드가 픽업 트럭의 재고 조정을 진입하게 되면 분명하게 미국 시장에서 다소 현대 기아가 마켓쉐어 그러니까 전체적인 MS를 확대할 수 있는 배경이 좀 될 수도 있다라는 추가 코멘트도 냈습니다. 네. 확실히 뭐 우리 현대기아차가 인센티브가 적긴 적네요. 이거 네. 뭐 괜히 바람직한 거죠. 네, 바람직한 거죠. 그 절대 금액도 적고 네. 현재 뭐 줄어드는 그 폭기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만큼 이제 우리 차를 더 뭔가를 안 줘도 그래도 이제 산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특히 ASP가 높은 것들이 팔리는데 인센티브를 적게 주고 한다는 것들이 이제 영업이익률을 올라가게 하는 효과죠. 네네. 예를 들면 뭐 제네시스라든지 좀 큰 SUV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팔리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자체가 적다는 거는 뭐 이건 뭐 어떻게 봐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예. 그런데 주가는 왜 이렇게 안 가나? 그러니까 아마 전기차 쪽에 MS가 올라와야만이 예. 밸류에이션 업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내연기관차를 많이 파는 거 가지고는 밸류업을 하기가 만만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뭐 광산 관련 뭐 소식이 있습니까? 광산 리튬 광산 쪽입니다. 예. 지금 GM이 캐나다 리튬 광산 업체에 약 8천억 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관련된 종목도 좀 들썩였는데요. 아마 지금 외신에 따르면은 GM 쪽에서 캐나다 리튬 광산 업체인 리튬 아메리카에 8천억 정도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투자로 리튬 아메리카가 생산을 확대하면 GM이 연간 100만 대 전기차 생산이 가능한 리튬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마 GM의 배터리 소재 투자로는 아마 역대 최대 규모 투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번 투자로 GM이 전기차 공급망을 좀 더 강화할 것이라 분석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국내에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이 리튬과 또 연관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저도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네. 약간 그 뉴스 때문에 테마성 움직임으로 리튬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였다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재생에너지 뭐 이쪽으로 좀 괜찮았죠 오늘? 네, 지금 여러 가지 뭐 에너지 위기를 가지면서 이제 뭐 겨울에 러시아발 천연가스 대란을 또 겪었고 당초 이제 좀 겨울이 좀 따뜻했기 때문에 그래도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미국의 풍력과 태양광 발전량이 21년도보다 16% 증가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IRA 법안을 통해서 더욱 이제 신재생 쪽에 가속화를 이루고 있다 볼 수 있는데 또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펄스 솔라 그리고 솔라 엣지 등을 포함해서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사실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지난밤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는 거의 16%나 급등을 했는데요. 이와 영향으로서 이제 주가가 오름도 신재생 쪽이 좀 좋았었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결국은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제 오늘 미국의 태양광주 관련된 강세 배경에 대한 코멘트를 장중에 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퍼스트 솔라 관련된 이익 가이던스 서프라이즈 관련해서 역시 IRA 효과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제 퍼스트 솔라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실적이 좋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4분기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 실적은 오늘 뭐 주가 상승의 요인은 사실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IRA로 인해서 이제 2026년까지 캐파가 풀로 이제 부킹이 끝났기 때문에 네. 지난 4분기부터 26년 이후의 수주를 받는 상태로 굉장히 수주 상태는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IRA에 관련된 생산세 공제 효과 때문에 매출 가이던스는 약 34에서 36억 달러 제시가 됐는데 시장 컨센서스가 33억 8천만 달러 정도 수준이니까 시장 예상치보다 상당히 높게 매출액이 형성이 됐고요. 또 이익 같은 경우도 올해 EPS 가이던스가 7에서 8달러 정도로 가이던스가 제시가 됐는데 시장 컨센서스는 5.56달러 수준입니다. 영업이익 가이던스도 7.45에서 8.7억 달러 정도 수준이 됐는데요. 컨센서스가 7억 달러였으니까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된 거죠. 근데 이 이익에 대한 서프라이즈가 AMC 그러니까 생산세 공제가 6.6억에서 7.1억 달러 수준이니까 이 생산세 공제가 엄청나게 많이 차지한다는 거죠. 가이던스가 많이 증가한 부분에서 아까 제가 7.45에서 8.7억 달러 정도 수준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중에서 차지하는 생산세 공제가 6.6억 달러에서 7.1억 달러 정도 수준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 세액 공제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해 매출 총이익률이 작년 3%에서 올해 가이던스 중간가 기준으로 36%까지 이익률이 올라가니까 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이익률은 결국은 이 세액공제의 효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나라가 겁니다. 돈 대줘서 이익 남긴다는 거네요. 결국 그렇죠. 그래서 IRA 법안 수혜를 확실하게 이제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내에 생산 설비를 갖춘 재생에너지 업체들이 상당히 이 효과를 같이 받을 거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주식들도 영향을 받았는데 사실은 오늘 하나솔루션은 거래가 오늘 안 됐잖아요. 아 지금 저 뭐 예, 일부 이제 뭐 거래 정지 기간이죠. 그 뭐 하고 있죠 지금. 네, 그 뭐죠? 백화점인가요? 그거 예, 뭐 분할 때문에. 인적 분할 때문에 네네, 한 그렇죠. 달간 거래 정지. 네, 한 달간. 그렇습니다. 예, 네. 9대1로 그 백화점 쪽하고 이쪽 그 하나솔루션 본체로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이제 백화점 쪽을 분할할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후계 구도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배 구조에 네네. 좀 이제 그런 그 뭐 승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하나솔루션 주식 갖고 있어요. 한 10주 갖고 있어요. 뭐 어떻게 됩니까? 10주 가지고 있으면 이제 9대1이니까 9주는 하나솔루션 본 지금 하는 거. 네. 그다음에 한 주는 지금 백화점 주식을 내가 그냥 갖게 되는 거예요? 갖게 되는 거죠. 따로 뭐 신청 안 해도 돼요? 네. 알아서 자연스럽게 알아서 꽂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OCI도 오늘 네. 주가가 상당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네네. 그 기존에는 이제 생산세액 공제라고 있고 투자세액 공제라고 있어서 기업들이 직접 받는 게 아니라 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업체들이 그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생산하면서 세액 공제, 투자하면서 세액 공제. 네. 특히 태양광 쪽은 투자 세액 공제가 강하고 풍력 쪽은 PTC라고 해서 생산 세액 공제가 강한데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뭐가 있냐면 기업들이 직접 받는 게 있습니다. 크레딧으로 현금으로 받습니다. 아 그냥?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전에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업체들한테 돈을 줬는데, 네. 아니 그 세액 공제를 줬는데, 네, 네.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 제조 시설을 갖고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첨단 세액 공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그거를 이제 크레딧으로 돈으로 받는 거죠. 생산할 때마다. 그래서 엄청나게 수익성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 해서 퍼스트 솔라도 아직 이제 그 금액 자체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그 재무부에서 뭐 전기차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태양광도 그렇고 6개 항목에 대해서 3월 안으로 확정을 시켜요. 네, 이제 그런 네, 것들이 네.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퍼스트 솔라 그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는 무조건 크레딧에 대한 세액 공제가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꽂히기 때문에 네. 이익이 그 회계 처리가 아직도 결정이 안 됐어요. 이게 뭐 어떻게 어쨌든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이익이 많이 난다.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하나솔루션도 미국에 들어갔었을 때 크레딧으로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이익의 증가율을 얼마큼 예상하고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거는 이제 3월달에 결정되니까 네. 그 부분들에 이제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어쨌든 뭐 이 꽂히는 돈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꽂히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직접 받는 거고 네, 그 전에는 네, 네. 프로젝트를 하니까 활성화되면서 수주를 받는 거고 차이점이 있는 거죠. 네네. 근데 또 이거 나중에 또 그 중에 다른 나라 기업들은 또 뭘 깎고 준다, 뭐 이익이 얼마는 또 내놔라, 뭐 이러는 건 아닌가? 왜냐면 최근에 그 뭡니까 그 반도체, 반도체. 네, 맞아요. 너무 좀 심한 것 같아서. 네.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 예산이 얼마만큼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일부 기준이 결정이 안 됐는데 예산에 비해서 그거를 뭐 2026년, 2027년 가면은 거의 예산이 소진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하는데 그거는 뭐 미국에서 잘 하겠죠. 알아서. 네. 자 그리고 다음 섹터는 어디 좀 가볼까요? 최근에 그 무겁다던 변압기 이야기를 지난번에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네. 뭐 미국 쪽에 엄청나게 오래된 변압기가 많아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네네네. 뭐 이익률이 10% 중반 정도까지 가다가 거의 적자가 나거나 거의 BP까지 이익률이 빠졌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올라온다 해가지고 뭐 현대일렉이라든지 몇 가지 종목들 말씀드렸는데요. 역시 국내 변압기 업체 중에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업체는 이제 현대일렉트릭과 재룡전기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두 회사가 또 급등을 했는데요. 이지 리서치에서 나온 그 다음 표를 좀 띄워주시면 이게 프레드 쪽에 나온 겁니다. 미국의 배전 변압기 PPI 지표로 나온 이슈인데 이게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압기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추진하면서 미국 쪽에서 역시나
전력 인프라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있고요. 미국은 배전 그 변압기의 70% 이상이 설치된 지 25년 이상 굉장히 노후화됐다고 지난번에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이게 결국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체 수요가 엄청나게 크다 볼 수 있겠고 실제로 이제 또 재룡 전기 같은 경우도 뭐 작년 3분기 기준 수요 잔고가 미국 향이 거의 97%로 거의 대부분이 미국 쪽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각이 재룡 전기가 좀 됐고요. 그래서 기존의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스마트 그리드 구축이나 전력망 보강 등으로 변압기 수요가 계속적으로 많이 있을 거로 이야기되면서 굉장히 뭐 무겁게 움직이던 그 변압기 관련된 종목이 오늘도 급등세를 일부 보였다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변압기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네네네. 그 작년 2분기부터 엄청나게 변압기 수주가 북미 지역에서 발주가 나왔습니다. 작년 2분기요? 예. 왜 근데는 몰랐을까요? 그 재작년 이제 11월 달에 네. 그 인프라 투자법이 통과가 되면서 네. 그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그 11월 달에 네. 작년 11월 달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와 또 결부지면서 이 변압기 교체라든지 인프라 투자가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서 2분기부터 원래 이제 북미 지역은 거의 99.9%가 교체 수량만 있고 거의 신규 수량은 없는데 2분기부터 교체 수량도 나오고 신규 수량도 나오면서 현대 일렉트릭이 작년도에 북미에서 수주 받은 것들이 네. 3배 정도 증가됐어요. 예년에 비해서 수주 정도가. 네. 그리고 오늘도 효성중공업이 9% 올랐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거고 아까 이제 배전 변압기 얘기인데 배전 변압기는 이제 우리 옛날에 이제 전봇대 변압기입니다. 그거를 아직도 써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88 올림픽 때문에 이제 그 지중화 작업으로 다 밖에 나갔는데 네, 묻었죠. 예, 예. 묻었죠. 근데 미국 지역도 뭐 그렇게 하는데 배전 변압기하고 이제 고압 변압기, 송전 변압기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배전 변압기는 진입 장벽이 좀 낮고 만들기가 쉽고 네. 송전 변압기는 진입 장벽이 높고 하는데 이 배전 변압기 쪽으로도 교체 수요가 있다는 거는 뭐냐면 네. 지금 ASP가 원래 낮았는데 올라가면서 재룡 전기도 실적이 잘 나오고 그다음에 현대 일렉트릭도 1월 달에 이제 3천억 정도 배전 변압기 쪽에서 미국에서 수주 받았는데 그걸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북미 지역에서 엄청나게 이제 변압기 수요가 확장되면서 작년도도 그렇지만 올해도 좀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변압기 업체들이 올해도 괜찮아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진율이 10% 중반 정도까지 과거 2016년 뭐 이 정도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뭐 거의 BP나 적자까지 갔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실적이 나왔을 때 보면 현대일렉트론이 거의 이제 뭐 다른 뭐 비용 처리하고 다 한 거 보면 거의 10%대 가까운 이익률을 이번에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익률이 회복되는 구간이 확실히 보이고 물량도 수주가 증가하니까 최근에 좀 굉장히 무거운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좀 움직이고 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선 이쪽은 어땠습니까? 네, 뭐 언론에 따르면 신규 선박 가격이 2월부터 상승세를 보이면서 14년 만에 신규 선박 가격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선박 가격 지수 흐름을 선종별로 보면 그 원유 운반선은 탱커라든지 그다음에 건화물 운반선인 벌커 가격은 큰 변화가 사실 없는데 LNG 그다음에 LPG선은 역시 뚜렷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국제해사기구의 IMO의 환경 규제 강화로 친환경 선박에 대한 발주가 여전히 늘어나면서 이 영향을 받고 있다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 세계적인 물동량 감소로 인해서 해상 운임이 일부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 선박 교체 수요 때문에 발주 물량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성가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면서 사실은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오늘 또 일부 이제 따로 뉴스가 좀 나온 게 자회사 현대사모중공업의 북아메리카 소재 선사와 1조 78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LNGC선 세척 체계를 공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두각을 나타내면서 한국조선해양도 괜찮았고요. 네. 현대물포나 태광, 성광밴드 등도 오늘 잠깐 반짝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반도체 중소형주들은 오늘 좀 역시 그 미국 때문에 네, 맞습니다. 떨어졌군요. 네, 표를 좀 띄워주시면 미국 반도체 생산 지원금 심사 기준 관련된 부분 좀 가져와 봤는데요. 뭐 재무 계획서 제출이라든지 뭐 초과 이익의 최대 75% 환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보조금으로 자사주 매입을 금지한다든지 10년간 약간 중국으로 예상되는 뭐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 어쨌든 증설을 금지한다든지 군사용, 인프라용 미국 우선 공급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 이야기가 있고요. 이걸 못 지키면 보조금을 회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사 기준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이게 뭐
지원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우리나라가 정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냐 말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메리츠증권이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 이제 기술 노출 가능성이라든지 정보 공개 위험이 내포한다라고 어떤 두 가지 함정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원서 제출 기업은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 미국 정부와 경제, 국가안보, 상업적 타당성, 재무 상태, 투자 이행 역량이나 인력 개발 등 기타 파괴 효과 등의 다각도의 어떤 협상을 거쳐야 되는데 문제는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제도 시설의 세부 사항이나 기술 역량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생산 공정은 당연히 이제 극비 상황인데 이게 뭐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원가 경쟁력이라 로직 반도체에 들어가는 성능 경쟁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결되는 부분이 많은데 경쟁사와 공정 격차가 중요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정보 공개가 상당히 좀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했고요. 둘째는 자금 활용과 향후 사업 확장 감시에 따른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되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 인센티브를 받는 기업이 향후 10년간 우려 대상국이라고 이제 표현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직설적으로 중국이라고 표현을 안 했지만 네. 이 우려 대상국이 사실 중국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재정 능력과 관련된 거래를 제한받게 되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는 다소 지금은 아마 반도체가 한 40% 정도 이상 뭐 중국으로 수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게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결국 팹이 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중국에도 팹이 있기 때문에 10년간 뭐 반도체 제조 능력과 관련된 거래를 제한받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뭐 그 중국 내 생산 시설 관련된 부분들이 가동 유지라든지 출구 전략까지 고민할 어떤 그런 상황을 놓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각적으로 조금은 특히 이제 소부장 쪽이 좀 오늘 별로 안 좋았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래도 플러스권으로 마무리됐지만 중소형 가운데 소부장 쪽이 좀 별로 안 좋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글로벌 생산 시설의 재배치라는 선택을 강요받을 경우에 결국 공급자들의 투자 망설임이 유발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좀 또 다른 부분으로 봐서는 약간 그 투자 망설임 때문에 일시적인 어떤 업사이클 촉매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은 약간 좀 어떤 부정적인 소부장 쪽인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거기다가 2월 반도체 수출 금액 관련된 지표가 나왔었는데 별로 안 좋았습니다.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미래에셋증권에서 제가 자료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반도체가 2월달 수출 금액이 61억 달러로 전년비 42%나 급감을 했습니다. 특히 메모리 같은 경우도 29억 달러로 전년비 54%나 급감을 해서 나오는데요. 메모리 분기별 수출 추이도 다음 표를 띄워주시면 보이는데요. 막대 그래프로 나와 있는데 굉장히 안 좋습니다. 확 쳐져 보이는 게 보이잖아요. 월간 수출 규모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 이제 삼성전자는 그래도 좀 오늘 지표를 좀 이렇게 바탕을 했으면 전반적으로 소부장,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다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한참 잘 나가던 일본 반도체가 이제 미국의 지금과 비슷한 이제 압박이 좀 있어서 일본이 결국 이제 반도체에서는 몰락하고 그게 이제 고스란히 우리나라로 왔는데 그때 일본 공격한 것처럼 미국이 또 그렇게 지금 막 목줄 조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음 타자 지금 찾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는 그런 전망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그냥 속수무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한샘 공개 매수 관련해서 오늘 20%? 뭐 이 정도 올랐죠 아마? 네, 그렇습니다. 뭐 IMMP가 뭐 한샘 지분을 공개 매수 방식으로 추가 취득한다고 하면서 한샘이 이제 급등을 보였는데요. IMMP 같은 경우는 그 공시를 통해서 주당 55,000원, 이게 2월 28일 종가 대비 22% 프리미엄을 준 가격입니다. 181만 8,182주, 총 발행 주식수의 7.7%를 공개 매수할 예정으로 이제 뉴스를 알렸습니다. 이 공개 매수 목적으로 뭐 대주단에게 확보한 보통 주식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대출 약정이나 대출 약정서에 대한 변경 약정서상 의무를 준수하고 한샘의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은 이번 공개 매수를 하면은 IMM 그 PE 측의 지분이 26%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관련해서 지금 뭐 전반적으로 지금 재작년 IMM 관련된 PE가 롯데와 그 한샘 경영권을 인수할 당시에 한샘의 지분 27.7%를 프리미엄을 주면서 주당 22만 1,000원의 가격으로 약 1조 4,500억 정도를 지불했는데 이제 12만 원을 넘어왔던 한샘의 주가가 굉장히 폭락이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리막을 거듭하면서 22년 10월 31일 37,050원까지 기록하면서 신저가를 갱신했거든요. 37,000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12만 원 넘었던 주가가 37,050원까지 빠졌습니다. 이거를 근데 22만 원에 저기 샀다고요? 예, 예전에.
그래요? 네네. 그렇습니다. IMM은 엄청 손해 많이 봤네요. 네, 그럼? 그렇겠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작년 말에 한샘 인수금융 대주단과 협의로 이번 공개 매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가격은 단가 떨어지겠죠. 야, 근데 이렇게 뭐 사모펀드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데도 샀다가 이렇게 크게 말아먹는 경우들이 있군요.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많이 좀 오른 하루였고요. 야, 22만 원에 샀는데 37,000원. 내 자사주가 25% 있었는데 네. 그거의 가격을 쳐줘서 그러니까 재작년 11월 달에 네네네. 정확히 12만 원일 때 22만 원에 사고 12만 원을 띄고 그 다음 달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내려온 게 37,000 얼마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그래요? 이게 이제 그 내막을 들어보면 26%의 자사주를 껴서 12만 원에서 더블로 준 게 그 가격까지 줘서 22만 원 해서 자꾸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개 매수 제도가 있었으면 네.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있었으면 그때는 소액주주들은 그날 발표하는 날 조금 오른 다음에 그날부터 다 빠졌고 그리고 대주주만 쏙 빠져나간 거죠 결론적으로. 네네네. 그리고 한샘은 맨날 이제 자사주를 그런 형태로 사용한 거죠. 맨날 주가가 빠질 때마다 산다고 말로만 하고 네. 자기네 이제 그거 프리미엄 치고 이제 나간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지배 구조가 거의 악순환이고 IMMI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이제 그 LP랑 맺은 조약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뭐 이자율이라든지 주가가 그거를 얼마만큼 내려가면은 뭐 페널티가 있다든지 그러니까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죠. 공개 매수를. 그래요. 네. 그런 내막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네.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참 제가 아침에 질문했던 욕 태바가지로 먹은 질문인데 자 A라는 회사가 있어요. 지금 현재 주가 5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 인수하려는 애들이 나 4만 원에 공개 매수한다 이렇게는 못 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약간 주가가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2만 원짜리인데 5만 원. 5만 원짜리인데 네. 4만 5천 원에 4만 원에 사겠다. 4만 원에 공개 매수를 하겠다? 네. 그러면 안 사죠. 누가요? 아니 공개 매수에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네. 예, 그렇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렇죠. 거기에 응할 사람 별로 없다는 없고.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루어지지도 않죠. 네, 그러니까 예. 그렇게 던져요. 내가 네. 예를 들어 어디 사모펀드예요. 네. 나 이 회사 살 건데 4만 원에 내 공개 매수 할 거야라고 하면 지금 5만 원인데 그럼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야 뭐야 이거 주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주가 좀 내려가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 이제 막상 이제 공개 매수 할 때쯤 돼서 에이 그래 지금 현재 주가인 4만 한 6천 원쯤 됐을 때 그걸로 이제 사면 예를 들면 보통 지금 5만 원에 주가 있으면 보통 막 6만 원에 공개 매수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6만 원까지 무조건 가잖아. 그렇게 하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괜히 더 비싸게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살짝 들어서 질문을 좀 드려봤는데 아주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하더군요. 맞나요? 좀 그렇죠. 네. 이루어질 수 없는 왜 바보 같은 거지? 나 진짜 신기하네. 아니 내가 적어도 그러면 현재 가격보다는 안 비싸게 부르는 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고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사면 좋은데. 그렇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데 최고인데 그 공개 매수에 응할 사람이 없는 거죠. 않죠. 네. 응하지 않죠. 네. 그럼 이제 막상 살 때 돼서 좀 더 주고 사면 되잖아. 근데 미리 비싸게 부르면 그 무조건 비싼 가격에 무조건 다 거기까지 가니까. 근데 매일 공개 매수를 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한 번에 할 때 성공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네. 그 이제 가격을 잘 정해야죠. 그러니까 네. 날마다 이제 저 공개 매수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가격은 무조건 얘기해야 돼. 나 공개 매수하는데 그 가격은 예. 얼마에 한다. 예, 무조건 이건 무조건 얘기해야 되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응하지 않을 거니까 의미가 없는 제안인 거죠. 네. 그래요. 저는 만약에 제가 갖고 있는 왜 그 생각했냐면 제가 갖고 있는 회사가 뭐 있는데 10만 원이 지금. 근데 어디 회사가 9만 원에 공개 매수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야 저거 그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9만 한 5천 원인데 빨리 팔 것 같아서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그 심리를 이용해서 네, 주가를 네,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네. 거다. 글쎄요, 뭐 그러면 주가 조작으로 주가에 걸립니다. 대한 그 주가 조작이에요 그러면? 네. 변동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아니, 그런 사는 뭔가는 약간의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건 난 9만 원이 적정가라고 생각해 이러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주가 떨어뜨리는 건 주가 조작으로 될 수 그래요? 있어요. 그 이번에 그 12만 원 그 공개 매수도 네. 결국 실패하게끔 어쨌든 주가를 땡겨버린 거잖아요. 네네네. 12만 얼마까지 위로 땡겨버리니까 사실 공개 매수가 12만 원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안 되는 분위기로 가는 그런 식의 수급적인 영향을 또 미친 거라 네네. 약간의 좀 뭐 그 부분은 조금 이제 글쎄요 어떤 식으로 바라볼지는 좀 복잡합니다만 약간의 수급적인 부분에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여기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시장 여기까지 좀 살펴보고요. 우리 박근영 부장님의 소중한 자료는 저희 3프로TV 앱에 들어가시면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다운받으셔서 함께 보시면서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박근영 부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